영국의 캔터빌가에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그 집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절하고 넘어져서 다치고 심지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분들의 내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 같아서요. 가지고 왔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캔터빌의 유령. 그럼 시작합니다. 미국인 목사 하이람 오티스 씨가 캔터빌 저택을 구입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귀신이 나오는 집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캔터빌 경도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오티스 씨에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우리도 이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대고모이신 볼턴 공작 미망인께서 저녁 식사용 옷으로 갈아입으시다가 해골이 어깨에 손을 얹는 바람에 놀라 발작을 일으키신 후 다시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거든요. 오티스 씨, 이 말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구 신부이자 케임브리지 킹스 대학의 명예교수이신 오거스터스 댐피어 신부님도 유령을 보셨답니다. 공작 부인께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뒤에 젊은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캔터빌 부인은 날마다 복도와 서재에서 나는 수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고요. 캔터빌 경이 말했다. 캔터빌 경, 가구와 유령까지 포함해서 감정가대로 다 사겠습니다. 전 현대적인 나라에서 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기운찬 젊은이들이 구세계를 쏘다니면서 최고의 배우와 프리마돈나들을 데려오는 걸로 보아 장담하건대 유럽에 유령이 있다면 우리 공공박물관이나 길거리 전시장에서도 곧 볼 수 있을 겁니다. 목사가 대답했다. 유령이 미국의 진취적인 기획자들을 거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3세기 전부터, 정확하게 말하자면 1584년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 가족이 죽을 때면 꼭 나타납니다. 캔터빌 경이 말했다. 그야 가족 주치의도 마찬가지잖소, 캔터빌 경. 어쨌든 유령 같은 건 없습니다. 영국 귀족이라고 자연법칙이 달리 적용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미국인들은 정말 자연스러운가 보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내가 경고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캔터빌 경이 대답했다. 오티스는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몇 주 뒤 매매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날 무렵 목사 가족은 캔터빌 저택으로 내려왔다. 오티스 부인은 한때 웨스트 53번가 뉴욕 사교계를 주름잡던 최고의 미인이었다.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멋진 눈고와 옆모습은 특히 더 근사했다. 고향을 떠나온 미국 여성들은 유럽식으로 세련되게 군답시고 대부분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척했다. 하지만 오티스 부인은 절대로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았다. 타고난 기질도 워낙 훌륭한 데다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동물적인 활기가 넘쳐나는 사람이었다. 사실 많은 면에서 그녀는 거의 영국인이었고 오늘날에는 모든 것을 사실상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예였다. 맏아들 워싱턴은 금발의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 부모의 순간적인 애국심 덕분에 갖게 된 그 이름을 늘 못마땅히 했지만 뉴포트 카지노에서 3시즌 연속 성공적으로 점원춤을 이끌므로써 미국 외교에 뛰어들 자격을 갖추었고 심지어 런던에서도 아주 탁월한 춤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모든 면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그 청년의 유일한 약점은 귀족 계급이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버지니아 오티스 양은 15세의 어린 소녀였다. 새끼 사슴처럼 나긋하고 사랑스러웠으며
크고 파란 눈에는 건강한 자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훌륭한 여전사였다. 한 번은 늙은 빌튼경과 조랑말을 타고 공원을 2바퀴 도는 경주를 했는데 아킬레스상 바로 앞에서 한마장 반 차이로 승리했다. 어린 채셔 공작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홀딱 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청혼했다가 그날 밤 그녀의 후견인들한테 등 떠밀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튼으로 돌아가야 했다. 버지니아 밑으로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보통 별과 줄이라고 불렸다. 늘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이었다. 아주 유쾌발랄한 두 소녀는 훌륭한 목사만 빼면 그 집에서 유일하고도 진정한 공화주의자였다. 캔터빌 저택은 가장 가까운 에스컷 기차역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티스 씨가 미리 전보를 쳐서 사륜 경마차를 대기시켜 놓은 덕분에 가족은 한껏 신나게 집으로 향했다. 7월의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공기는 소나무 향기를 가득 품고 있었고 가끔 산비둘기가 달콤한 자기 목소리를 되새기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거리는 양치식물 더미 속 깊은 곳에서 꽁의 빛나는 가슴이 보이기도 하고 작은 다람쥐들이 도도밤나무 위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토끼들이 하얀 꼬리를 쳐들고 허둥지둥 숲을 가로질러 이끼 낀 작은 언덕 너머로 달아났다. 하지만 마차가 캔터빌 저택의 가로수길을 접어들자 갑자기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다. 주위가 컴컴해지면서 기이한 정막이 대기를 움켜쥐었고 엄청난 까마귀 떼가 소리 없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커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검은색 실크 옷에 하얀색 모자와 앞치마를 깔끔하게 두른 노 부인이 층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맞았다. 가정부 엄니 부인이었다. 캔터빌 부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오티스 부인은 엄니 부인에게 그대로 일을 맡기기로 했다. 엄니 부인은 마차에서 내리는 가족 하나하나에게 깊이 머리 숙여 절하면서 예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캔터빌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은 그녀를 따라 근사한 튜더 왕조식 홀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갔다. 길쭉하고 천장이 낮은 그 방은 검은 떡갈나무 판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 끝에는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달려 있었다. 테이블에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엄니 부인이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었다. 갑자기 오티스 부인이 벽난로 바로 옆 바닥에 있는 칙칙한 붉은 자국을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엄니 부인에게 말했다. 저기 뭐 흘린 것 같네요? 네, 부인, 저건 피가 흘렀던 자국이에요. 늙은 가정부가 대답했다. 끔찍해라. 응접실에 핏자국이 있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당장 지우세요. 오티스 부인이 외쳤다. 그러자 노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낮고 기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건 엘리너드 캔터빌 부인의 피예요. 바로 저 자리에서 1575년에 남편인 사이먼 드 캔터빌 경에게 살해되셨죠. 사이먼 경은 그 뒤로 9년 더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수께끼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죄 많은 그 영혼은 아직도 저택을 떠나지 못하고 맴돈답니다. 그리고 저 핏자국은 관광객들과 다른 사람들이 무척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돼. 핑커튼 챔피언 얼룩지우개랑 패러건 세제만 있으면 당장 깨끗해질걸? 워싱턴 오티스가 외쳤다. 깜짝 놀란 가정부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는 검은색 화장품처럼 보이는 작은 막대기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재빨리 얼룩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핏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거봐, 핑크톤이면 될 줄 알았다니까. 감탄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그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청난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요란하게 번쩍이며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혔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고 엄니 부인은 기절했다. 날씨가 참 대단하군. 이 오래된 나라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좋은 날씨가 충분치 않은 게야. 그래서 전부터 내가 늘 말했잖아. 영국이 살 길은 오직 이민뿐이라고. 미국인 목사가 양끝을 자른 기다란 여성연에 불을 붙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근데 이 기절한 여잔 어떻게 하죠? 오티스 부인이 외쳤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처럼 변상하라고 해. 그럼 다시는 기절하지 않을 거야. 목사가 대답했다. 몇 분 뒤 엄니 부인은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극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오티스 씨에게 곧 집에 문제가 생길 테니 주의하라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했다. 머리가 아주 쭈뼛해질 일을 제 눈으로 아주 많이 봤다고요. 여기서 일어난 끔찍한 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하지만 오티스 씨 부부는 자기들은 유령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 진실한 사람을 따뜻하게 다독였다. 그러자 늙은 가정부는 신께 새 주인 부부의 축복을 빌고는 봉급을 올려달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밤새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쳤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내려온 가족들은 바닥에 그 끔찍한 핏자국이 다시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이건 패러건 세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껏 그걸로 못 지운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워싱턴이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 핏자국을 박박 문질러 지웠지만 둘째 날 아침에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핏자국을 지운 날에는 오티스 씨가 서재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셋째 날에도 역시 다시 나타났다. 이제 온 가족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오티스 씨는 유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교조적인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오티스 부인은 심령학회에 가입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마이어스 씨와 포드모 씨에게 범죄와 관련된 핏자국의 지속성을 주제로 긴 편지를 쓸 준비를 했다. 하지만 유령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의혹은 그날 밤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밝고 따뜻한 날이었다. 시원한 저녁이 되자 가족이 모두 함께 마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밤 9시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다. 유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가족 모두 심령 현상에 대해서는 1차적인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가족들이 나눈 이야기는 교양 있는 상류계층의 미국인들이 보통 입에 올리는 화제들 뿐이었다. 페니 데븐포트 양이 사라 베르나르보다 훨씬 뛰어난 여배우라든가 아무리 잘 사는 영국 가정에서도 풋 옥수수와 메밀가루 케이크, 탄 옥수수는 구하기 힘들다든가 세계정신의 발전에 보스턴이 중요하다든가 철도 여행에서 수화물표 체계는 이점이 꽤 많다든가 뉴욕의 악센트가 런던의 느린 말투보다 더 달달하다든가 하는 따위였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고 사이먼 드 캔터빌 경에 대해서 슬쩍 돌려 말하는 일조차 없었다. 밤 11시가 되자 가족들은 모두 자러 갔고 30분 뒤에는 불도 다 꺼졌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에 오티스 씨는 방 바깥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잠을 깼다. 쇠붙이가 덜커덩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매 순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성냥불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새벽 1시였다. 그는 꽤 차분한 상태였고 맥박도 완전 정상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계속 들렸다.
심지어 이제는 사슬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까지 분명히 들려왔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화장품 상자 속에서 작고 길쭉한 병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바로 그의 눈앞에 흐릿한 달빛이 비치는 복도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노인이 서 있었다. 두 눈은 불붙은 석탄처럼 시뻘겋고 긴 잿빛 머리는 마구 뒤엉킨 채 어깨 위로 늘어져 있었다. 아주 오래된 구식 옷은 더럽고 너덜너덜했으며 손목과 발목에는 묵직한 수갑과 녹슨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 어르신, 아무래도 사슬에 기름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텐머니 라이징선 윤활유예요. 한 번만 발라도 효과가 아주 좋지요. 우리 고향의 유명한 성직자분들도 몇 분 그런 취지로 증언했다고 포장지에 적혀 있어요. 여기 침실 촛불 옆에 놓아둘 테니 꼭 써보세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미국인 목사 오티스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작은 유리병을 대리석 탁자 위에 놓고는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다. 당연히 캔터빌의 유령은 분개했다. 그는 잠시 꼼짝도 않고 그대로 서 있다가 매끈하게 광택나는 바닥에 병을 집어 던지고는 텅 빈 신음과 함께 온몸에서 음산한 녹색빛을 뿜어대며 복도를 따라 빠르게 사라졌다. 그가 거대한 떡갈나무 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하얀 가운을 걸친 작은 형체 둘이 나타났다. 동시에 커다란 베개가 유령의 머리를 간신히 비껴 휙 날아갔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4차원 공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벽을 통과하여 사라졌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저택 왼쪽 날개에 있는 작은 비밀의 방에 이르자 그는 달빛 광선에 몸을 기대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다. 지난 300년간 눈부신 업적을 쌓아오면서 이렇게 무례한 모욕을 받은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다. 공장 미망인은 레이스 달린 옷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나를 보고 발작을 일으켰지. 하녀 4명은 그냥 빈 방 커튼 사이로 싱긋 웃어주었을 뿐인데 히스테리를 일으켰고, 교구 신부는 밤늦게 서재에서 나올 때 손에 든 촛불을 훅 불어 꺼주었을 뿐인데 신경성 질환에 걸려 평생 보호 아래 살아야 했지. 늙은 트레이모 야크 부인은 새벽에 눈을 떴다가 팔걸이 의자에 해골이 앉아 자기의 일기를 읽고 있는 걸 보고 6주 동안 알아 누웠다가 몸이 회복되자마자 교회로 돌아갔어. 사악한 캔터빌 경이 다이아몬드제 카드가 반쯤 목에 걸린 채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던 그 끔찍했던 밤도 생각나는군. 그는 크록퍼드에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찰스 제임스 폭스를 속여 5만 파운드를 땄는데 유령이 그 카드를 억지로 삼키게 했다고 죽기 바로 직전에 고백했지. 녹색 손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식료품 저장실에서 총으로 자살한 집사에서부터 하얀 목에 난 5개의 불탄 손가락 자국을 감추려고 늘 까만 티를 두르고 살다가 결국 킹스워크의 끝자락에 있는 잉어 연못에 몸을 던진 아름다운 스터트필드 부인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 아닌가. 그는 진정한 예술가다운 열렬한 자기 중심주의로 자신의 최애 공연들을 되돌아보았다. 데뷔작은 백슬리 무어의 흡혈귀 곤트 기브온이었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붉은 로이벤 또는 목 졸린 아기였다. 그리고 잔디 테니스장에서 그저 자기 뼈로 나인핀스 놀이를 했을 뿐인데 6월의 어느 아름다운 저녁이 완전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열광적인 공연이었다. 그런데 지금 웬 꼴같자는 현대 미국인들이 나타나서 라이징선 윤활유를 주지 않나, 머리에 베개를 던지지 않나.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역사상 어떤 유령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단단히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동이 틀 때까지 그 자세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 오티스 가족은 한동안 유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도 유령한테 개인적인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아. 사실 그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생각하면 그에게 베개를 집어던지는 건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지. 정말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유감스럽게도 쌍둥이는 큰 소리로 웃음을 떠들였고 목사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정말로 라이징선 윤활유를 쓰지 않겠다면 사슬을 벗겨야 할 거야. 침실 밖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테니까. 어쨌든 9주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은 방해받지 않고 잘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서재 바닥의 핏자국이 매일 새로워진다는 점이었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오티스 씨가 밤마다 서재 문을 잠그고 창문도 단단히 빗장을 질러두었기 때문이었다. 그 핏자국의 카멜레온 같은 색깔에 대해서도 다들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칙칙한 붉은색이었다가 어떤 날은 주홍색, 어떤 날은 진한 자주색으로 변했고 언젠가는 밝은 에메랄드 그린으로 변해 있기도 했다. 목사 가족은 이런 다채로운 색깔 변화를 엄청 신기해하면서 저녁마다 내일은 무슨 색으로 변할지 서로 내기를 하곤 했다. 이런 장난에 끼지 않는 사람은 오직 어린 버지니아 뿐이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핏자국을 볼 때마다 버지니아는 마음이 괴로웠고 에메랄드 그린으로 변했던 날 아침엔 거의 울 뻔했다. 유령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일요일 밤이었다. 가족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현관홀에서 뭔가 끔찍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깜짝 놀라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오래된 갑옷이 전시대에서 돌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캔터빌의 유령이 등받이 높은 의자에 앉아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무릎을 문지르고 있었다. 콩알총을 갖고 있던 쌍둥이들은 즉시 유령을 향해 콩알 2발을 발사했다.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한 보람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인 목사는 권총으로 유령을 겨누고 캘리포니아식대로 두 손을 들라고 고함쳤다. 유령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가족들 사이를 안개처럼 지나가면서 워싱턴 오티스가 들고 있던 촛불을 훅 불어 껐다. 순간 가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층계 꼭대기에 이르자 유령은 정신을 차리고 그 유명한 악마의 웃음을 크게 웃어주기로 결심했다. 이 웃음은 과거에도 여러 번 아주 유용하게 써먹은 적이 있었다. 이 웃음 때문에 레이커 경의 가발이 하룻밤 사이에 잿빛으로 변했고 캔터빌 부인의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가 셋이나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었다. 유령은 가장 무시무시한 웃음을 떠뜨렸다. 낡은 둥근 천장에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메아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문이 하나 활짝 열리더니 오티스 부인이 옅은 파란색 실내복 차림으로 나와서 말했다. 몸이 아주 안 좋으신가 봐요. 여기 닥터 도벨팅크 약 가져왔으니 드세요. 혹시 소화불량이면 이게 죽효약이거든요. 유령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는 곧바로 커다란 검은 개로 변신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건 역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업적이었다. 캔터빌 경의 가족 주치의는 그의 숙부 토머스 호튼 경이 구제불능의 백지가 된 것이 바로 검은 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쌍둥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묘지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은 낮은 신음을 토하며 희미한 형광빛으로 사라져버렸다.
격렬한 광분 상태로 자기 방에 도착한 유령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그 상스러운 쌍둥이하며 역겨운 물질주의자 오티스 부인 때문에도 짜증이 났지만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사슬 갑옷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무튼 현대적인 미국인이라도 갑옷을 입은 유령의 모습에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그들의 자연주의 시인 롱펠로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라도 그러리라고 믿었다. 캔터빌 가족이 런던에 가 있을 때면 그 자신도 롱펠로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시를 읽으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게다가 그 갑옷은 원래 자기 것이었다. 갑옷을 차려입고 케닐워스 마상 시합에 나갔을 때 여왕이 직접 갑옷을 칭찬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갑옷을 입어보니 거대한 가슴 바지와 강철 투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바닥에 쓰러져 버렸던 것이다. 덕분에 양쪽 무릎을 심하게 찢고 오른손 관절 몇 군데는 멍이 들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그는 지독하게 앓았다. 핏자국을 손볼 때 말고는 방 밖으로 거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세심하게 스스로 보살핀 끝에 그는 회복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목사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하리라 결심했다. 그는 8월 17일 금요일을 선택했다. 그날 거의 하루 종일 그는 옷장을 뒤졌다. 마침내 붉은 깃털이 달리고 태가 늘어진 커다란 모자, 손목과 목에 주름 장식이 달린 수의와 녹슨 단검을 골랐다. 저녁 무렵이 되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극심한 비바람에 오래된 집의 모든 창과 모든 문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덜컹거렸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정말 사랑하는 날씨였다. 그의 계획은 이랬다. 조용히 워싱턴 오티스의 방으로 간다. 침대 발치에 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린다. 느린 음악에 맞추어 자기 목을 3번 찌른다. 그는 특히 워싱턴에게 원한이 많았다. 그 유명한 캔터빌의 핏자국을 핑커튼의 패러건 세제로 매일 지워대는 놈이 바로 워싱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무모하고 저돌적인 젊은이를 비참한 공포 상태로 몰아넣은 다음 미국 목사와 부인이 쓰는 방으로 간다. 그리고 차고 끈적끈적한 손으로 오티스 부인의 이마를 짚는다. 그리고 떨고 있는 남편의 귀에 슉슉거리는 소리로 납골당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속삭여준다. 어린 버지니아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앤 아직 어떤 방식으로도 그를 모욕한 적이 없었고 늘 예쁘고 상냥했다. 그냥 옷장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몇 번 토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만 같았다. 혹시 그걸로 잠이 깨지 않는다면 마비되어 뒤틀린 손가락으로 이불을 잡아당기면 되겠지. 하지만 쌍둥이는 아주 단단히 혼내줄 생각이었다. 일단 가슴에 올라앉아 악몽의 가위 눌림을 맛보게 한다. 그 다음엔 두 침대 사이의 얼음처럼 차가운 녹색 주검의 모습으로 서서 두 아이가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되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지막으로 수의를 벗어던지고 백골에 두리번거리는 눈알 하나만 달고 방을 기어다닌다. 이 마지막 공연은 멍청이 데니얼 자살 해골로서 그동안 여러 번 효과를 본 역할이었다. 그는 이것이 광인 마틴, 가면을 쓴 수수께끼라는 유명한 역할 못지않다고 생각했다. 저녁 10시 30분, 가족들이 자러 가는 소리가 들렸다. 쌍둥이가 거칠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한동안 그를 괴롭혔다. 남학생들 특유의 가볍고 명랑한 기분으로 잠자기 전에 잠시 놀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11시 15분이 되자 모두 조용해졌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출동했다. 올빼미가 유리창을 두드려대고 까마귀가 늙은 주먹 위에서 쉰 목소리로 울어댔으며 바람이 길 잃은 영혼처럼 신음하며 집 주위를 배회했다.
오티스 가족은 그들에게 닥칠 불길한 운명을 까맣게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목사가 꾸준하게 코 고는 소리가 폭풍우 소리보다 높게 울렸다. 그는 징두리 벽판에서 슬그머니 걸어 나왔다. 주름진 잔혹한 입가에는 사악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가 커다란 퇴창 앞을 지나가자 달이 구름 속으로 숨었다. 그 커다란 퇴창에는 그 자신과 살해당한 아내의 문장이 하늘색과 황금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사악한 그림자처럼 그는 계속 미끄러져 갔다.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둠조차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문득 무언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것은 붉은 농장에서 개가 짖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는 욕을 중얼거리면서 캄캄한 호공에 녹슨 단검을 휘둘렀다. 마침내 그는 불운한 워싱턴의 방으로 가는 복도 모퉁이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이 긴 회색 머리카락을 휘젓고 죽은 자의 수위를 비틀어 기이하고 환상적인 주름을 잡아놓았다. 시계가 12시 15분을 알렸다. 그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혼자 낄낄 웃으며 모퉁이를 돌았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는 뼈만 남은 긴 손으로 해골을 가리며 애처롭게 흐느꼈다. 바로 눈앞에 꿈에나 나올 법한 무시무시한 유령이 조각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것이다. 대머리에서는 번쩍번쩍 빛이 났고 새하얀 얼굴은 둥글고 통통했으며 흉측한 웃음은 이목구비를 비틀어 영원히 굳혀버린 것 같았다. 눈에서는 주홍색 광선이 흘러나왔고 입은 커다란 우물처럼 불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것과 똑같은 무시무시한 수위가 고요한 눈의 빛으로 타이탄처럼 거대한 형체를 감싸고 있었다. 가슴에 걸린 판에는 알 수 없는 고대의 글자가 적혀 있었다. 어떤 수치스러운 기록의 두루마리, 어떤 무시무시한 죄악의 기록, 어떤 끔찍한 범죄의 목록처럼 보였다. 오른손에는 빛나는 강철로 만든 칼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껏 한 번도 유령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유령을 재빨리 훑어본 다음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급히 복도를 지나느라 자신의 긴 수위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다. 결국 녹슨 단검을 목사의 긴 장화 속에 떨어뜨렸고 그 단검은 아침에 집사가 발견했다. 자기만의 비밀방에 들어오자 그는 지프로 만든 작은 침대에 몸을 던지고 옷가지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오랜 캔터빌 가문의 용기가 되살아났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그 유령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새벽의 은빛으로 언덕을 쓰다듬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섬뜩한 유령을 보았던 곳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유령 둘이 하나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 친구와 함께라면 쌍둥이하고도 편하게 붙어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유령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텅 빈 눈에는 빛이 완전히 사라졌고 빛나는 칼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거대한 유령은 아주 불편한 자세로 벽에 기대서 있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유령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유령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골진 하얀 침대용 커튼을 움켜쥐었다. 유령의 발치로 빗자루, 부엌용 큰 칼, 속이 빈 무 따위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이 기묘한 변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열에 들뜬 사람처럼 가슴에 걸린 판을 움켜쥐었다.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그는 거기 적힌 무시무시한 말을 읽었다. 오티스의 유령, 세상에 하나뿐인 최초의 진짜 유령. 다른 것은 모두 가짜다.
가짜를 조심하라.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이 한 수 앞서 그를 속이고 좌절시킨 것이었다. 예전 캔터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이 없는 잇몸을 악물었다. 말라빠진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고대 학파의 아름다운 맹세를 읊었다. 첸티클리어가 즐거운 나팔을 2번 불면 피를 부르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며 살인이 소리 없는 발로 사방을 돌아다니리라. 그가 이 무시무시한 맹세를 끝내기가 무섭게 먼 농가의 붉은 기와 지붕에서 숱하게 울었다. 그는 길고 낮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리며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기다렸다. 하지만 수탉은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는 울지 않았다. 그렇게 7시 반이 되었다. 하녀들이 일하러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시무시한 차례를 그만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오직 헛된 맹세와 좌절된 목적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고대 기사도에 관한 책을 몇 권 들춰보았다. 그가 무척 좋아하는 책들이었다. 거기서 그는 역사상 어떤 경우에도 그 맹세를 했을 때 첸티클리어가 한 번만 울고 만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멸이 그 못된 새를 움켜쥐리라. 전 같으면 내 억센 창으로 그 목구멍을 꿰뚫어 죽어가면서라도 날 위해 울게 만들었을 텐데. 그는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는 나무로 만든 편안한 관으로 들어가서 저녁까지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유령은 몹시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4주 동안 극심한 흥분 상태로 지낸 탓이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는 5일 동안 방에만 박혀 있었다. 서재 바닥의 핏자국도 이젠 포기했다. 오티스 가족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누릴 자격도 없다는 뜻이었다. 그 천박한 물질주의자들은 감각적 현상의 상징적인 가치를 알아볼 능력이 아예 없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유령 출몰 문제는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일이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도에 나타나고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 커다란 퇴창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은 그가 지켜야 할 엄숙한 의무였고 그 의무를 어떻게 명예롭게 피할 수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진실로 그의 삶은 매우 사악한 것이었지만 초자연적인 일에서만큼은 모든 면에서 지극히 양심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3주 동안은 토요일마다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복도를 가로질러 걷기는 했지만 누가 듣거나 보지 못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장화를 벗어버리고 크고 검은 벨벳 망토를 걸쳤다. 벌레 먹은 낡은 판자들은 최대한 가볍게 디뎠으며 사슬에는 라이징선 윤활유를 세심하게 칠했다. 그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로선 무척 힘겨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어느 날 밤 오티스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는 오티스의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윤활유 병을 들고 나왔다. 처음엔 좀 수치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발명품이 매우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는 편히 지낼 수 없었다. 아이들이 복도에 쳐놓은 줄에 걸려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 일쑤였고 한 번은 버터 미끄럼틀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말았다. 쌍둥이가 벽걸이 웅단방 입구에서부터 떡갈나무 층계 꼭대기까지 버터를 발라서 미끄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 엄청난 모욕에 그는 분기탱천했다. 그는 자신의 위엄과 사회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이튼 학교에 다니는 그 못된 꼬맹이들을 혼내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음날 밤에 경솔한 루커트, 머리 없는 백작의 모습으로 놈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70년 이상 그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모습으로 아름다운 바바라 모디시 양을 놀라게 한 이후로 처음이었다. 현재의 캔터빌경의 할아버지의 약혼녀였던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녁 어스름에 무시무시한 유령이 테라스를 배회하도록 내버려두는 집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며 바로 약혼을 파기하고 잭 캔슬턴이라는 미남과 함께 그레트너 그린으로 달아났다. 가엾은 잭은 나중에 원즈워스 커먼에서 캔터빌경과 결투를 하여 총에 맞아 죽었고 크게 상심한 바바라 양은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턴브리지 웰스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하지만 이 역할은 분장이 엄청 까다로웠다. 초자연적인 세계,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상위 자연세계의 가장 큰 신비와 관련된 일에 분장 같은 영국 용어를 사용해도 좋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데만 꼬박 3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는 자기 모습에 완전히 만족했다. 옷에 맞추어 신은 승마용 가죽 장화는 좀 컸고 대형 권총도 원래는 2개여야 하는데 하나밖에 찾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괜찮았다. 새벽 1시 15분 그는 징두리 벽판에서 미끄러져 나와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쌍둥이 방 앞으로 걸어갔다. 그 방은 벽에 둘려있는 벽걸이들 색깔 때문에 파란 침실이라고 불렸다. 방 앞에 도착해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최대한 극적으로 입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순간 물이 가득 든 묵직한 단지가 그의 왼쪽 어깨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떨어졌다. 그는 온몸에 물세례를 맞고 홀딱 젖었다. 침대 쪽에서 숨막히게 웃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엄청난 충격이 그의 신경계를 강타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다음날 그는 극심한 감기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유일한 위안은 그 사건으로 머리가 날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이었다. 만약 머리가 날아갔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는 이제 무례한 미국인 가족을 겁주는 일은 완전히 포기하고 살금살금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헝겊으로 만든 슬리퍼를 신고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두툼한 붉은색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쌍둥이의 공격에 대비해 작은 화승총을 들고 다녔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9월 19일에 그는 또 한 번 공격을 받고 말았다. 그날 그는 아래층에 있는 커다란 현관으로 내려가 있었다. 거기서는 어쨌든 공격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현관에는 이제 캔터빌 가문의 사진들 대신 미국의 목사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신랄하게 논평하고 놀았다. 그는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교회 묘지 곰팡이 자국이 있는 긴 수의를 입고 있었다. 턱은 노란 아마포띠로 묶고 손에는 작은 랜턴과 교회 일꾼들이 쓰는 삽을 들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무덤 없는 조너스 처트시반의 시체 탈취자 차림으로 그가 가장 인상적인 역으로 꼽는 캐릭터였다. 캔터빌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캐릭터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것은 바로 이웃인 러퍼드 경과 싸운 진짜 이유였기 때문이다. 새벽 2시 15분쯤이었다. 그가 확인한 바로는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핏자국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보려고 서재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시커먼 형체 둘이 툭 튀어나오더니 두 팔을 머리 위로 사납게 흔들면서 그의 귀에 대고 우우 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는 무작정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워싱턴 오티스가 정원용 펌프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방에 적들이 있었다. 그는 궁지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커다란 쇠 난로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 난로는 꺼진 상태였다. 그는 굴뚝을 타고 방으로 돌아갔다. 헝클어진 옷에 먼지를 뒤집어 쓴 끔찍한 꼴로 방에 도착한 그는 절망에 빠졌다.
이 사건 뒤로 그는 절대로 야간 원정에 나서지 않았다. 쌍둥이는 여러 번 그를 기다리며 길목을 지켰고 밤마다 복도에 견과 껍질을 뿌려놓았다. 부모님과 하인들이 짜증을 내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유령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작정인 게 분명했다. 덕분에 오티스 씨는 몇 년 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민주당 역사 저술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오티스 부인은 해변에서 해물을 구워 먹는 미국식 파티를 주최했는데 군 전체가 감탄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라크로스, 유커, 포커 같은 미국의 국민적인 놀이에 몰두했다. 버지니아는 방학 마지막 주에 켄터빌 저택을 찾아온 어린 채셔 공작과 조랑말을 타고 시골길을 돌아다녔다. 모두들 유령이 떠났다고 생각했다. 오티스 씨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켄터빌 경에게 보냈고 켄터빌 경은 크게 기뻐하며 축하하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오티스 가족의 착각이었다. 유령은 아직도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지금은 거의 빈사 상태였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손님들 가운데 어린 채셔 공작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였다. 그의 중조부인 프랜시스 스틸턴 경은 켄터빌의 유령과 주사위 놀이를 하겠다며 카베리 대령과 백기니 내기를 했다가 다음날 아침 카드룸 바닥에 몸이 마비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는 오래 살기는 했지만 더블 욕점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양쪽 귀족 집안의 감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문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당시의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유령은 스틸턴 집안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사실 유령은 그 집안과 먼 친척이기도 했다. 그의 사촌이 벌클리 씨와 재혼했기 때문이다. 모두 알다시피 채셔 공작은 벌클리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기념비적인 뱀파이어 창백한 베네딕틴의 모습으로 버지니아의 어린 연인 앞에 나타날 준비를 했다. 1764년 마지막 날, 운명의 그 밤에 스타트업 부인은 이 끔찍한 공연을 보고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을 내질렀는데 결국 뇌졸중을 일으켜 사흘 만에 세상을 떴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켄터빌 집안과 의절하고 모든 재산을 런던의 어떤 약재사에게 물려주고 말았다. 그는 이제 어린 채셔 공작 앞에 나설 준비를 모두 갖추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쌍둥이가 무서워서 차마 방을 나서지 못했다. 덕분에 왕의 침소라 불리는 방에 묵고 있던 어린 공작은 깃털로 만든 커다란 침대 지붕 밑에서 버지니아 꿈을 꾸며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버지니아와 그녀의 곱슬머리 기사는 말을 타고 브로콜리 초원으로 나갔다가 산울타리에 버지니아의 옷이 걸려 심하게 찢어지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왔다. 버지니아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쪽 층계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벽걸이 융던 방 앞을 빠르게 지나치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끔 그곳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하녀일 거라 생각하고 버지니아는 옷을 꿰매달라고 말하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에 있는 건 하녀가 아니라 켄터빌의 유령이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서 노랗게 변해가는 나뭇잎과 붉은 잎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며 긴 가로수길을 따라 미친 듯이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를 한 손에 기대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한눈에 봐도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어린 버지니아는 처음에 자기 방으로 도망가고 문을 잠그려고 했다. 하지만 유령의 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지 그만 동정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유령을 위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볍고 자신의 우울은 너무나도 깊어서
그 유령은 그녀가 말을 걸 때까지 옆에 누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내일이면 동생들이 이튼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가만히 있으라고. 정말 어이가 없구나. 정말 어이가 없어. 나는 사슬을 덜커덩거려야 하고 열쇠 구멍으로 신음을 토해야 하고 밤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해.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게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데도. 그는 감히 그에게 말을 건 어여쁜 소녀를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며 대답했다. 그건 절대로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솔직히 할아버지도 엄청 못되게 살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기 도착한 첫날 우린 할아버지가 부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엄니 부인한테서 들었어요. 그거야 물론 인정하지.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일이야.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유령이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잘못이에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그녀는 청교도적 근엄함을 달달하게 표현할 줄 알았다. 내 아내는 아주 못생겼었지. 내 주름칼라 애플을 제대로 한 번도 먹인 적이 없었고 요리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었어. 언젠가 내가 숲에서 숫사슴을 사냥한 적이 있었는데 2살짜리 숫사슴이었는데 아내가 그걸 어떻게 식탁에 올렸는 줄 아니? 좋아, 이젠 다 상관없지.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렇더라도 처남들이 나를 굶겨 죽인 건 너무했어. 아무리 내가 아내를 죽였다 해도. 굶겨 죽였다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혹시 지금 배고프세요? 제 가방 속에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거라도 드실래요? 고맙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다. 넌 참 친절하구나. 네 가족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게 무례하고 천박하고 부정직한데 말이야. 그만하세요. 끔찍하고 무례하고 천박한 건 사실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부정직하다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서재에 그 웃기는 핏자국을 칠하려고 제 물감을 훔쳐간 게 할아버지라는 거 다 알아요. 처음엔 빨간색, 그 다음엔 주홍색, 그래서 전 석양을 그릴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엔 에메랄드 그린과 크롬 녹색까지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이제 남색과 아연 백색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전 달빛 비치는 장면밖에 못 그린다고요. 하지만 그건 그리기도 쉽지 않고 보는 것도 우울해요. 가족들에게 고자질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에 에메랄드 그린색 피가 어디 있어요? 버지니아가 발을 구르며 말했다. 그건 그렇구나.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요즘은 진짜 피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게다가 네 오빠는 맨날 패러건 세제로 빡빡 닦아버리잖니. 그래서 내 입장에선 너의 물감을 쓰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색깔이야 뭐 취향 문제가 아닐까. 예를 들어 캔터빌 집안 사람들은 파란색 피를 가졌어. 영국에서 가장 파랗지. 뭐 너희 미국인들은 이런 문제는 관심도 없겠지만. 유령이 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이민을 가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빠가 아주 기꺼이 자유통행권을 주실 거예요. 세관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니까 세관을 통과하는데도 문제 없을 거고요. 뉴욕에 가면 할아버진 아주 큰 성공을 거두실 거예요. 할아버지 같은 가족 유령을 가질 수만 있다면 수십만 달러라도 낼 사람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난 미국을 좋아하지 않아. 왜요? 폐허도 없고 진귀한 것도 없어서 그래요? 버지니아가 비꼬았다. 안녕히 계세요. 전 가서 아빠한테 쌍둥이의 방학을 일주일 더 늘려달라고 말해야겠어요. 제발 가지마, 버지니아.
난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 비참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다니까. 그가 외쳤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할아버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불만 끄면 되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깨어있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고요. 대체 잠자는 게 왜 어려워요? 아기들조차 다 할 줄 아는 건데요. 난 300년 동안 잠을 못 잤어. 300년 동안이나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난 정말 너무 피곤해. 그가 처량하게 말했다. 버지니아의 아름다운 파란 눈이 놀라서 휘둥그레졌다. 버지니아는 진지해졌다. 작은 입술이 장미꽃잎처럼 떨렸다. 버지니아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늙고 시든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불쌍한 유령 할아버지, 혹시 잠잘 곳이 없어요? 버지니아가 조그맣게 물었다. 소나무 숲 저기 멀리 있지. 거기 작은 정원이 있어. 풀이 높고 빽빽하게 자라고 하얀 별 같은 동미나리 꽃도 피어. 나이팅게일은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수정처럼 차가운 달이 굽어보면 나무들은 잠자는 사람들 위로 긴 팔을 뻗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꿈꾸듯이 대답했다. 버지니아의 두 눈이 눈물로 흐릿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죽음의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죽음.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부드러운 갈색흙 속에 누워있으면 머리 위에서는 풀이 물결치고 정적이 귀를 가득 채우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 시간을 잊고 삶도 잊고 평화를 누리는 거지. 네가 날 도와줄 수 있다. 네가 날 위해 죽음의 집 문을 열어줄 수 있어. 너에겐 늘 사랑이 함께하니까.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버지니아는 몸을 떨었다.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지금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유령이 다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한숨 짓는 소리 같았다. 서재 창문에 적힌 오래된 예언을 읽은 적 있니? 그럼요, 여러 번 읽었어요. 다 외울 정도고요. 이상한 검은색 글자로 씌어 있어서 읽기가 좀 어려웠지만 6줄밖에 안 되니까요. 황금 소녀가 죄의 입술에서 기도를 얻어낼 때 열매를 못 맺는 편도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려줄 때 집은 온통 고요해지고 캔터빌에는 평화가 오리라.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진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내 죄 때문에 나와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나에겐 눈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내 영혼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나에겐 믿음이 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네가 늘 착하고 선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면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는 뜻이야. 그러는 동안 넌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형체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 귀에 소곤대는 사악한 목소리들을 듣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너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해. 지옥의 권세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버지니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령은 고개 숙이고 있는 황금빛 머리를 내려다보며 두 손을 꼭 쥐고 비틀었다. 갑자기 버지니아가 일어섰다. 얼굴은 아주 창백했지만 두 눈에서는 기이한 빛이 반짝거렸다. 난 두렵지 않아요. 천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겠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유령은 희미하게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옛날 방식대로 허리를 굽혀 우아하게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입술은 불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어슴푸레한 방을 가로질러 갔다. 빛바랜 녹색 테피스트리에는 작은 사냥꾼들이
수놓여 있었다. 그들은 술 장식이 달린 나팔을 불면서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작은 손을 휘저었다. 돌아가, 버지니아, 돌아가. 하지만 유령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사냥꾼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벽난로 앞 장식에 새겨진 도마뱀 꼬리 달린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희번덕거리는 눈을 깜빡거리며 중얼거렸다. 조심해, 버지니아. 조심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유령은 더 빨리 미끄러져 갔고 버지니아는 듣지 않았다. 방끝에 이르자 그는 멈추어 서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버지니아는 눈을 떴다. 벽이 천천히 안개처럼 흐릿해졌다. 그리고 거대한 검은 동굴이 나타났다. 매섭게 찬바람이 주위를 감쌌다. 무언가가 옷을 잡아 끌고 있는 것 같았다. 빨리, 빨리. 서둘지 않으면 늦는단다. 유령이 외쳤다. 순식간에 징두리 벽판이 그들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리고 벽걸이 융단 방은 텅 비었다. 10분쯤 뒤 티타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내려오지 않았다. 오티스 부인은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인을 올려보냈다. 조금 있다가 하인이 돌아와서 버지니아 양이 아무데도 없다고 말했다. 버지니아는 매일 저녁 식탁을 장식할 꽃을 꺾으러 정원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티스 부인은 처음에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6시가 되어도 버지니아가 나타나지 않자 정말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버지니아를 찾아보라고 내보냈고 자신은 오티스 씨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6시 반쯤 아이들이 돌아와 아무리 찾아도 누이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모두 근심 걱정으로 광분 상태에 빠진 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닥을 잡지 못했다. 오티스 씨는 문득 며칠 전에 집시 무리에게 공원에서 야영을 해도 좋다고 허락했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는 즉시 장남과 하인 둘을 데리고 집시들이 머무는 곳으로 출발했다. 걱정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던 어린 채셔 공작이 같이 가겠다고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집시들과 몸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집시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모닥불도 미처 다 꺼지지 않았고 풀밭의 접시도 몇 개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급히 떠난 모양이었다. 오티스 씨는 워싱턴과 두 하인에게 주위를 샅샅이 뒤져보라고 지시하고 나서 집으로 달려가 모든 경찰서 경위들에게 전보를 쳤다. 불황자나 집시가 납치해간 어린 소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내와 소년들에게 저녁을 먹으라고 말한 다음 하인 한 명과 함께 에스컷길을 따라 달려갔다. 하지만 2km도 채 못 갔을 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타고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린 공작이 조랑말을 타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티스 씨. 하지만 버지니아 양이 실종됐는데 저녁이나 먹고 있을 수는 없어서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작년에 약혼을 시켜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를 돌려보내진 않으시겠죠?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를 찾기 전까진.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오티스는 개구장이 같은 소년의 모습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버지니아를 아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다. 그는 공작의 어깨를 톡톡 다정하게 두드렸다. 좋아, 세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모자는 에스컷에 가서 사면 되지. 모자 따윈 상관없어요. 버지니아만 있으면 되죠. 어린 공작이 외쳤다. 그들은 기차역으로 말을 달렸다. 오티스 씨는 역장에게 버지니아의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플랫폼에서 그런 아이를 봤는지 물었지만 원하는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역장은 철로 위아래쪽으로 모두 전보를 치겠으며 앞으로도 그런 여자아이가 있는지 꼭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오티스 씨는 막 문을 닫으려던 직물 가게에서 모자를 하나 사서 어린 공작에게 준 뒤에
5km 넘게 떨어진 백슬리 마을로 말을 달렸다. 그 옆에 집시들이 자주 찾는 공유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곳 시골 경찰관을 깨웠지만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 결국 공유지를 사방으로 달리며 찾아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밤 11시쯤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거의 탈진할 정도로 지쳐 있었고 완전히 상심한 상태였다. 워싱턴과 쌍둥이가 저택 대문 앞에서 랜턴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으로 이어지는 가로수길이 무척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그들도 버지니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브로클리 초원에서 집시 무리를 따라잡았지만 버지니아는 그곳에도 없었다. 그들은 초튼장이 서는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늦을까봐 서두르느라 갑자기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버지니아의 실종 소식을 듣고 그 집시들 역시 무척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사유지에서 야영을 하게 해준 오티스 씨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집시 4명이 뒤에 남아서 수색을 도와주기로 했다. 잉어 연못은 바닥까지 뒤졌고 저택 주변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제 버지니아의 실종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말이다. 오티스 씨와 소년들은 깊은 슬픔에 빠진 채 집으로 걸어갔다. 하인이 말 2마리와 조랑말 1마리를 끌고 뒤에서 따라왔다. 겁에 질린 하인들이 현관에 모여 있었다. 서재의 소파에는 가여운 오티스 부인이 누워 있었고 그녀는 공포와 불안 때문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늙은 가정부가 오드콜로뉴로 그녀의 이마를 씻어주고 있었다. 오티스 씨는 당장 뭘 좀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온 가족을 전부 불러서 저녁을 먹게 했다. 그것은 정말 우울한 식사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심지어 쌍둥이조차 가라앉아 있었다. 누이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오티스 씨는 밤에는 더 할 일 없으니 모두 가서 자라고 명령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코틀랜드 경찰청에 전보를 쳐서 형사 몇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못해 그들은 식당을 나섰다. 시계탑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이 울리는 순간 갑자기 뭔가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동시에 무시무시한 천둥이 집을 흔들었고 도무지 지상에 거실 수 없는 선율이 허공을 맴돌더니 층계 꼭대기의 판벽이 큰 소리를 내며 뒤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창백한 버지니아가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층계참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버지니아에게 달려 올라갔다. 오티스 부인은 딸을 꼭 끌어안았다. 공작은 격렬한 키스를 퍼부었다. 쌍둥이는 그들 주위에서 승리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세상에, 얘야.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니? 우리 모두 널 찾느라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고 엄마는 놀라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말이야. 오티스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버지니아가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가, 널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다신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오티스 부인이 중얼거리며 떨고 있는 아이에게 입 맞추고 헝클어진 금발을 매만져 주었다. 아빠, 그동안 유령과 함께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죽었어요. 그는 아주 사악하게 살았지만 진심으로 회개했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아름다운 보석 상자를 줬어요. 다 이리 와봐요. 같이 가서 보셔야 해요. 버지니아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채 버지니아를 바라만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 진지하고 엄숙했다.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가족을 이끌고 열려있는 징두리 벽판으로 들어가 좁다란 비밀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워싱턴이 탁자에서 촛불을 집어들고 그 뒤를 따랐다. 마침내 그들은 녹슨 못이 박혀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문 앞에 이르렀다. 버지니아가 손을 대자 묵직한 경첩이 뒤로 밀리며 문이 열렸다. 그들은
천장이 낮은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천장은 둥근 원형이었고 쇠창살이 달린 아주 작은 창이 하나 달려 있었다. 벽에는 쇠사슬이 달린 커다란 쇠고리가 달려있고 그 쇠사슬에는 말라빠진 해골이 돌바닥에 몸을 길게 뻗은 채 묶여 있었다. 해골은 살 없는 긴 손가락으로 아슬아슬하게 손 닿지 않은 곳에 놓인 구식 나무 접시와 물병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다. 물병 안에 녹색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때는 물이 들어있었던 게 분명했지만 구식나무 접시에는 먼지만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버지니아는 해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뒤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지금 그들 앞에 비밀을 드러낸 참혹한 비극의 현장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저기 좀 봐요. 갑자기 쌍둥이 형제가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이 방이 저택의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저것 좀 봐요. 늙어 말라 비틀어진 편두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달빛 속에서 꽃이 정말 또렷하게 보이는걸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야. 버지니아가 말하며 일어섰다. 얼굴에 불을 밝힌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넌 정말 천사구나. 어린 공작이 외치며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열렬하게 키스했다. 이런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뒤 밤 11시 캔터빌 저택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연구차를 끄는 검은 말 8마리는 모두 머리에 까닥거리는 타조 깃털을 한 움큼씩 꽂았고 나부로 만든 관에는 캔터빌 문장이 황금색으로 수놓인 짙은 자주색 볼을 덮었으며 연구차와 마차 옆에서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걸어갔다.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인 장례 행렬이었다. 캔터빌 경은 상주로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웨일즈에서 일부러 와서 어린 버지니아와 함께 첫 번째 마차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 마차에는 목사 부부, 그 다음 마차에는 워싱턴과 쌍둥이, 그리고 어린 공작, 마지막 마차에는 엄니 부인이 탔다. 엄니 부인은 지난 50여 년 동안 유령한테 시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유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권리가 있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다. 교회 묘지 한쪽 구석에 깊은 무덤자리가 있었다. 늙은 나무 바로 밑이었다. 오거스터스 댐피어 신부는 대단히 인상적인 태도로 장례 미사를 주관했다. 장례 의식이 모두 끝나자 하인들은 캔터빌 가문의 오랜 관습에 따라 횃불을 껐다. 하관이 시작되자 버지니아가 앞으로 나가서 관 위에 하얀색과 분홍색 꽃으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를 올려놓았다. 그 순간 달이 구름 뒤에서 얼굴을 내밀고 작은 교회 묘지에 고요한 은빛을 뿌렸다. 다음날 아침 캔터빌 경이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오티스는 유령이 버지니아에게 준 보석 이야기를 꺼냈다. 그건 정말 하나같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특히 옛 베네치아 상감 방식으로 만든 루비 목걸이는 16세기 공예품의 표본이랄 만큼 훌륭했다.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석들이었기에 오티스는 딸에게 선뜻 가지라고 허락하기 어려웠다. 캔터빌 경, 아무래도 이 보석들은 캔터빌 경 가문의 가보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 이걸 런던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 딸은 아직 어린아이라 다행히도 이런 사치품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예술에 대해선 권위 잘 할 수 없지만 전에 보스턴에서 지낸 덕분에 좀 아는 게 있긴 하더군요. 그 사람 말이 이 보석들은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캔터빌 경, 딸에게 이 보석들을 소유하도록 제가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 상자만은 버지니아가 꼭 간직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캔터빌 경의 불행했던 조상이 남긴 기념물로요. 그 정도 요청은 받아들여 주실 거죠. 캔터빌 경은 이 훌륭한 목사의 말을 무척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가끔 저절로 떠오르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회색 콧수염을 잡아당겨야 했다. 오티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목사님의 매혹적인 어린 따님은
우리 불행한 조상 사이먼 경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주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모두 따님의 놀라운 용기와 담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분명히 따님의 것입니다. 만일 제가 무정하게도 그걸 가져간다면 그 사악한 늙은 유령이 2주 후 다시 무덤에서 기어나와 나에게 지옥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버지니아 양이 좀 더 자라면 기꺼이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달고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 가구와 유령까지 감정가대로 다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 유령에게 속한 건 역시 목사님 가정의 것이죠. 결국 목사는 딸에게 유령의 선물을 가져도 좋다고 허락했다. 버지니아는 어린 연인이 성년이 되자마자 결혼하여 귀족의 관을 쓰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매력적이었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합에 큰 기쁨을 느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신나고 즐겁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